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 ICBM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입니다. 북한 임계치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우리와 사전에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하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입니다. 서민 괴롭힌 미친 전세 월세 더 강한 대책 주머니에 많다. 한겨레신문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부동산 대책을 일면 기사로 꼽았는데요. 좀 더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옆에 기사 보면 부동산 어제 취임 100일 기사 역시 다뤘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살충제 계란 공포가 전국을 감싸고 있는데요. 63군 엉터리 친환경 인증이다. 살충제는 26곳 농가서 추가 검출됐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미국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내용을 보면 정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북군과 빅딜 카드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단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국세청 과거 정치 논란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건 처음이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무조사 행태를 한번 돌아보겠다. 이른바 세금 적폐 청산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제목이 이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 구입 장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어제 오전 모습인데 이렇게 줄을 섰군요. 기념우표가 100일 기념우표가 판매가 됐고 어제부터 이제 오프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는 이미 됐다는데 어제 하루 동안 90% 이상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여기 북한 얘기 나오는데 이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군으로부터 괌 타격 계획을 보고받는 모습인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괌에 있는 비행장, 군 비행장 사진이라는데요. 문제는 이 사진이 2011년, 6년 전 거랍니다. 괌 타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하는데 사진은 6년 전, 지금 사진은 실제 이렇다거든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실제 북한이 괌 타격 의사가 아니라 그냥 으름장,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걸어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만평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친박 고려장. 여기 보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버려야 산다. 하놓고 뭘 버린다 보니까 박이라고 돼 있군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다룬 만평이었습니다. 다음 만평 하나 더 보죠. 자, 이건 뭡니까? 말이 있고요. 닭이 강북인데 닭머리네요. 강북의 머리가.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내려서 꼼꼼히 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비꼬는 만평이 싶습니다. 자, 일면기사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나오셨고요. 이주소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황유선 중부대 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럼프, 어떤 옵션이든 한국동이 받겠다고 약속했다. 정상 간의 대화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더 이상 위험한 도박 말라고도 경고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한 질문이 어제 대통령에게 나왔는데 그러자 대통령의 설명은 군사행동 실행 의지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의 공격, 레토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건 한일 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요. 강제징용, 양국 합의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어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합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다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당연히 어제 일본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 옆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친 전세 월세에서 해방, 주머니 속에 강력한 대책이 있다. 방금 본 일면 기사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상의 추가 조치를 경고했고요. 보유세 강화 우선순위로 거론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복지 정책 아니다. 다 재원 조달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개헌 얘기도 했는데요. 국회가 합의 못하면 정부가 개헌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국회를 좀 압박을 했고요. 여기 뭐 탈원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탈원전 급하지 않다. 60년 걸릴 것이고 꾸준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맹정석 교수님. 어제 많은 내용, 무려 15명의 기자들이 질문했고 내용을 지금 거의 한 20가지 가까운 게 나왔는데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그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이 많은 내용 중에 맹정석 교수께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도 어제 1시간 5분에 걸친 대통령 일문일답을 다 보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국민들도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전쟁이 없는 나라,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전쟁은 결단코 없겠다.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어젠가요, 우리 트럼프의 전략 참모죠. 배너. 배너가 만약에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주한미군 철수 고려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마 대통령께서도 어제 한반도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곧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외부의 영향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운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한 부분은 아마 기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울림을 준 큰 함성이었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기본권 강화 등 또 국민주권 시대 또 뭐 지방 분권 문제를 포함한 개헌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 김구 선생이 한반도의 분단을 두고 차라리 내가 베개를 베고 들어놓을지언정 결코 우리의 통일은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규가 광복 또 72주년 맞이해서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어제 많은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저께 이제 뭐 안보 분야, 경제, 사회, 거의 전 분야를 정치 다뤘습니다. 이 분야로 이제 나눠가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정성껏 답변을 준비를 하셨는데. 저 역시 지금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지 역시 안보 관계, 안보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도 가장 많이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정상 간의 과거에 보면은 다른 의견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한미 정상 간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동의를 받고 합의하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봤었을 때 우연치 않게 정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말폭탄을 가운데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는 적겠구나라는 좀 안도도 했고요. 또 한편 레드라인에 대한 이제 그 분명한 규정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많은 분야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안보 분야가 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종섭 전 국장께서는 어제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뭐 그 내용은 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도 아직 벌써 몇 건을 소개를 했고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건 좀 없으신가요? 좀 빠졌다. 그러니까 좀 어제 질문은 좀 거시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큼직한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쫓기다 보니까 아마 기자들도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강론상의 질문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조금
좀 미숙하게 한 건가요, 그럼? 저는 기자들이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당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문제가 좀 있었다. 첫 번째는 레드라인 발언입니다. 예. 레드라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었고 두 번째는 레드라인 문제는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좀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뭐 코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균형되고 탕평 인사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게 과연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또 참여정부가 2012년 대선 때부터 많은 동기들이 있었지만 발탁한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이렇게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보다는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 조금 미흡하거나 조금 저거는 교과를 좀 가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기사를 좀 더 보고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인데 여기 좀 눈길을 끄네요. 긴장 푼다며 걱정 말아요 노래 튼 청와대다. 자 어제 보면 어제 회견이 굉장히 형식 좀 특이했는데요. 굉장히 뭔가 오케스트라 형태 그리고 사전에 기자들한테 음악을 좀 들려줬는데 이 전체적인 구상이 바로 그 논란의 인물입니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기획하고 연출을 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노래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견 시작 전에 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겠다며 가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등 네 곡을 골라 틀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견장에 가요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다른 기사,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각본 없는 진행, 원론에 그쳐 아쉬움. 여기는 괜찮은 평가인데 요거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네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문 대통령은 어느 언론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을지 사전에 알지 못해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자가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떨리는데 대통령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농담조의 발언도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좀 지났습니다. 원론에 그쳐 아쉽다라면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하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자, 그리고 기립도 했고요. 이 장면을 외신 기자들, 어제 외신 기자들도 꽤 질문을 했는데 외신 기자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한 외신 기자는 동양 문화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문화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꼬집었어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의 답변 이후 후속 질문 기회는 없었다. 이런 것도 좀 지적이 됐네요. 자, 황윤선 교수님. 어제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셨을 텐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에 뭐 긍정적인 면 또 그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식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형식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굉장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내용만 질문을 하도록 한계가 그어져 왔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해진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임의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식이 갖춰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식의 기자회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은 좀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남기 마련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시도를 바탕으로 해서 양쪽에서 전문성을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또 이제 아까 이제 외신에서 뭐 대통령이 일어날 때 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동양 문화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동양 문화일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배경에서 몸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배어있는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형식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태도나 그런 형식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오가는 내용, 소통의 내용이 과연 그동안의 권위와 이런 형식을 허물었는지 정말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미친 전세, 산타클로스 동지 표현, 서민 생활 말할 땐 한숨을 쉬었다.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러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기자, 상주 춘추관 대신 영빈관. 영빈관은 뭐 국빈 내지는 굉장히 높은 손님들을 맞이할 때인데 워낙 기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250명 됐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장소는 좋은 장소에서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250명 오케스트라 형식 좌석 배치를 해서 기존의 딱딱한 모습하고는 달랐다. 그런데 조금 더 지적되는 부분이 여기 나왔네요. 사전에 각본 없이 진행을 했지만 기자들 질문 기회가 편중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네요.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질문권이 편중돼 기자들의 항의가 속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방송사 4곳, 지역지 3곳이 질문 기회를 했지만 종합일간지는 한겨레신문 한 곳만 질문을 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일간지에 질문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실제 회견장에서는 방송사와 외신만 질문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맹성수 교수님. 뭐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요. 뭐 부정도 있지만 어제 질문이 사실은 조금 편중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요. 전체적인 어떠한 그림이라고 할까요? 예, 예. 이런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파격과 감동이라는 예, 예. 것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소 국장님이나 세 분의 패널 말씀대로 예. 섬섬옥수락 뜯어보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너무 조금 아직도 우리 소통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전 정부나 전 정부에 의하면은 파격적인 소통입니다만은 예. 적어도 문재인 정부만큼은 조금 더 아주 깔끔하고 소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믿음을 좀 담아내는 큰 소통이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15질문 항의 끝나고 나서 바로 퇴장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대통령의 평소의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원래 12시 정도 1시간인데 조금 시간 한 10여 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쉬움이 컸죠. 예, 15가지 내용 자체가 다 좋았습니다.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교육 문제라든가 그죠? 복지에 대한 예산 배당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육 문제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저는 대략적으로 앞으로는 풀타임으로 한 2시간, 3시간 대통령으로서 적어도 자신감, 한반도를 전쟁이 없다라는 이런 정확한 독트린 서론하듯이 강력한 당신의 입장을 좀 더 장시간에 걸쳐서 좀 더 담아내는 그러한 폭넓은 소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사실은 11시부터 12시 조금 넘긴 정도 1시간 조금 남짓했는데 사실은 시간을 좀 당겨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했으면 좀 더 풍부하고 많은 그렇습니다.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질문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후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상대로 청와대 경례를 공개하는 행사도 가졌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좀 짚어낼게요. 사실은 어제 인터넷 공간에서 뭐 여기 신문기사는 다루지 않았지만 고맙습니다 문재인 검색어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수호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고마워요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SNS상에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런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이제 100일 동안 전 정부와 비교해가지고 너무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고맙게 나라를 이끌어준 거에 대한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을 좀 하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고 그것이 순식간에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그다음에 제가 또 저녁에도 한번 봤는데 저녁에도 계속해서 또 다시 검색어 1위로 다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도 결과가 뭐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1시간 조금 남짓한 시간을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사실 후보 시절에도 그런 관련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1시간을 해도 늘 부족했고 2시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2시간 하고 나도 또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게 언론이고 기자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1시간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부처들 내지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그걸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비록 국민 앞에는 1시간이었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세 시간 했으면 그냥 공무원들이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어제 사실은 고마워요 문재인 이 검색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사함을 표시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자, 고마워요라는 그런 검색어에 대해서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또 반응을 보였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니 우표 사자,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 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제 100일 기념 우표가 오프라인 판매가 됐는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 장사진, 문 대통령 관련 상품인 이른바 이니굿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여기 보면은 문재인 캠프 대선 때죠. 운동원이 입었던 후드 점퍼가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후드 점퍼 메이커가 아닌 경우에는 한 1, 2만 원 정도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가로 뛰었군요. 자, 요 밑에 관련 기사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현재 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 얘기가 커지니까 역대 대통령도 여전히 기념우표를 발행을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알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5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꽤 비싸네요.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0원이군요. 이거 액면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20원은요?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6만 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60원. 1,000원이면 1,000원이지 60원은 또 왜 붙어 있을까요? 뭐 가격이 독특하네요. 여기 이제 요 기사를 조금 더 이제 클로즈업 했으면 좋겠는데 역대 대통령의 우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가격들이 쭉 나오는데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표 가격이 가장 높군요. 자, 황민석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우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역대 대통령의 우표 얘기도 쭉 있습니다.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소장 가치가 있죠. 당연히. 뭐 어떤 대통령이건 성과가 어떠했건 간에 일단 대통령을 주제로 만들었던 우표라면은 그것이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그 인기라든지 대통령의 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대통령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 우표가 지금 얼마 나갈까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우표가 이제 다른 대통령 우표보다 좀 값이 좀 덜 나간다면은 다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서 우표가 등장을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하고 소장함으로써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구나, 함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우표나 기념품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간 어떤 로고가 들어간 뭐 머그잔이라든지 아니면 우표 이런 것들을 사가자. 이거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잘 팔리고 유명한 이런 기념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소종서 적장님. 지금 제가 역대 대통령의 우표 가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우표 가격 120원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표 가격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오래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게 통상 맞아 보이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우표 가격이 더 비싸요. 두 가지는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비교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발행 그 부수 자체가 504만 부였습니다. 뭐 보통적으로 이제 다 그 정도 하니까 한 거죠, 통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18만 부만 굉장히 적게 찍어냈네요. 거의 절반 정도만 적게 발행을 했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특징이 있고 아버지인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란 뭐 등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고요. 희소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적어도 희소성과 가치 면에서 조금 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아마 높다라고 수집가들은 보던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액면가보다는 일단 높습니다. 30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액면가보다 높군요. 산술적으로 보면 30원이었는데 120원에. 120원이면은 1980년대 대통령인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우표 발행을 제가 보기에는 남발을 했어요. 1,800만 부나 발행을 했습니다. 1,800이요? 제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또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마 거래되는 데서는 굉장히 낮게 거래되는 것 같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백께서 뭐 아니 뭐 저도 예전에 취미로 우표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요. 우표는 사실 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발행량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정말 저도 예전에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할 때 이승만 대통령 거 발행한 거 구하기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요번에 우표 발행 지금 아시다시피 우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다음에 이제 전자 우표가 많이 사용되면서 우표 자체가 발행되지 않는데 요번에 비록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정부에서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우표 발행을 했던 거를 유지는 하지만 발행량 자체는 많이 발행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지금 한 16만 장 발행한 거고 추가 발행을 아마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소장 가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클 거라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발행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규하 전 대통령도 기념 우표를 발매한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그거야말로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특징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우표 자체는 500만 장, 시트 50만 장, 우표 첩 있지 않습니까? 우표 첩. 우표 첩이 가치가 제일 높은 겁니다, 지금. 다른 것은 뭐 전에도 다 했었으니까. 근데 우표 첩은 이번에. 뭐 책 아닙니까? 책.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왔던 부인과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에 쭉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표 첩을 발행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 그걸 2만 부 했다가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12,000부에서 32,000부를 발행했거든요. 아마 저것은 굉장히 가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당장 벌써부터 인터넷에서 뭐 20만 원 정도에 저걸 사겠다, 팔겠다 이런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 2만 부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미 다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저 부분은 조금 더 가치가 치솟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심각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 이야기입니다. 대전, 울산 등 확산에 새 살충제 2종까지 확인됐다. 전국이 패닉이다. 자, 새 살충제 이름이 있는데요.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새로운 살충제 2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계란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경북, 경남 등 무더기 추가됐다. 검사 끝난 제주에 안심을 못한다. 일각에서는 살충제 노출 산란계가 육가공품 등에 사용됐는데 이건 역시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검사 갑니다. 계란 준비하세요. 날림으로 전수조사. 자, 저희가 일명기사 볼 때 만평으로 말을 타고 전수조사, 주막안산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살충제 계란 원천 봉쇄한다던 농식품부 바꿔치기 시간 벌어준 셈이다. 미리 알려주고 계란 준비하세요 한답니다. 그럼 그 계란을 정직하게 자기 계란으로 준비하시는 농가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계란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은데
이렇게 조사가 된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전수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될 계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살충제를 일절 쓸 수 없게 돼 있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살충제 검출 사례의 90% 차지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자, 황혜선 교수님. 네. 계란 저희가 늘 먹습니다만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갈수록 파면 팔수록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계란 문제는요. 그런데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쪽 유럽의 낙농 선진국에서도 이미 지난 3, 4월에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그렇죠. 뭐 벨기에, 네덜란드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낙농 선진국인데도 발생이 돼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듯이 계란을 조사를 하는데 전수 조사를 하는데 미리 공지를 하고 알려주고 간다든지 알고 보니까 친환경 농가였는데도 살충제를 쓰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교육을 하고 또 책임 체계를 명확하게 해놓는 그런 대책이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심각하게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정석 교수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일선에서 이제 취재하고 있는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이 느낌상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지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00개, 거의 한 1,500개 가까이 되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흘, 나흘 만에 끝낸다. 그리고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자, 공무원들의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아니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만평에서 말 달리는 검사를 이렇게 표현했듯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현재의 탁상 행정의 하나의 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사 나간다고 전화한다. 샘플 계란 가져와라. 솔직히 일선에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 미안하지만은 열의 하나는 이런 형태의 탁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불감증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죠. 저는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계란 문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는 아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통수권자로서 지난 100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방치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마 대단히 미안하셨을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안전불감증을 넘어서 이제 대책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또 이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거는 미봉치에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포항 같은 경우는 약 일일 생산량이 40만 개라 그래요. 단 한 개도 살충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대단히 의미 있는 하나 마을 아닙니까? 큰 마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농협이나 원예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유통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저는 이렇게 엉터리 검사하지 말고 전수 계란을 한쪽으로 모아서 루트가 하나죠. 거기서 전체가 다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해당 시의 시장 이름과 생산자 이름을 보태서 유통회사를 보태서 이렇게 해서 출하하게 되면은 이거야 기록제고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게 완전 미봉책이거든요. 또 하나는 상시 안전관리 체제로 돌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노란 잠바 입고 나와요. 노란 잠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때도 대통령 7시간 동안 그때도 노란 잠바였습니다. 계시다가 나오셔서 노란 잠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노란 잠바 좀 바꾸고요. 또 이제 지금 공식 명칭이 농림축산수산부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수산안전관리부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더 위험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메추리알 오리 마요네즈는
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소개했는데 일부 신문에 나왔는데 100% 확인된 건 아니라 그러네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 변호사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많은 설명을 했고요. 네네. 정부 회의도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명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당국에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상.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국무총리가 요번 혼란상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라고 긴급한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계란 파동이 일어나게 된 내용조차도 우리는 사실 좀 실망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안 게 아니라 유럽에서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우리도 지금 그 살충제들이 지금 살포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는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또 몇 년이 갔었을 텐데 이와 같이 이런 문제, 지금 먹거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로 예민합니다. 과거에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말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해와야 되는데 사실은 요번에 뭐 공무원만을 너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3일 동안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나라의 그만 1,100몇 개의 농가를 전수조사를 하는 게 과연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뭐 진짜 그렇다면. 물론 국민들이 그다음에 계란이라는 건 저도 며칠 전에 사실은 그 편의점에 갔었을 때 계란이 없는 걸 보고 큰일 났다. 미리 좀 사놓기라도 할 걸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며칠 동안 일주일이라도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빨리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스케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과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차근차근 좀 시간이 조금 며칠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살충제 계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식 농장. 이런 항상 지적이 나오거든요. 요 두 곳을 매일경제 기자가 가서 르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면은 공장식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독성 몰랐다. 발뺌 농장주.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 농가는 모럴 해저드에 도마에 올렸는데 이 살충제 성분 뒤에는 조류 금지, 그러니까 닭에 뿌리면 안 된다라고 버젓이 경고문이 있는데도 확인 않고 무분별 살포했다. 그러고 나서는 독성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반면에 착한 양계농이 있습니다. 흙 속에서 키워요. 여기 보면은 자연 방사한 양평에,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농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닭들이요. 아주 자유롭게 퍼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에서 묵지고 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자랄 틈이 없다 그러네요. 내용을 좀 더 보면 6년째 문옥양 농장 김주진 씨 합성 사료 대신 자연 먹이로 키운다. 원가가 많이 들지만 안전이 중요하다. 자, 우리의 닭 사육 농가들이 갈 미래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소정수 국장님. 네. 아주 대비되는 두 개의 농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데 답답은 합니다. 그렇죠. 현실은 지금 뭐 대량 이른바 사육에 의한 대량 생산인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닭들 보면 거의 이 지금 A4 용지 요 정도 크기에 닭 한 마리가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거기서 그냥 계속 알을 낳다가 털 다 뽑혀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참 굉장히 아무리 우리가 식품으로 쓰는 동물이지만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되면서부터 또 더 더워지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 대량 생산의 문제는 어떤 식이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말한 자연농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뭐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시골 우리 동네에서 보는 그게 자연농이죠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어요. 다 그렇게 키웠죠. 지금 그 소개한 저 농장주도 자연농 한
100마리 정도 닭을 키우는 그런 농장주인데 거기서 나오는 달걀을 대신 좀 비싼 겁니다, 가격이. 그렇죠. 아무래도 한 개당 한 1,000만 원, 1,000원 정도, 한 개당. 1,000만 원은 아니겠죠. 네,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원인데. 1,000원. 그러면 이게 보통 30개 판으로 해서 30개 판 현재 한 9,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배가 비싼. 그렇습니다. 한 3배 이상 비싼 거죠. 가격 문제가 그렇기 좀 때문에 있긴 하네요. 그런 가격 문제가 또 있어서 예를 들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저 똑같이 놓고 팠을 때 이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사실은 가격 때문에 그냥 이 대량에서 키운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떤 괴리 현상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본다면 자연농이 활성화되는 게 좋지만 또 현실로 보면은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접점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번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이 부처 간 엇박자 문제가 전면적으로 노출됐다라는 거 식약처와 농식품부 간의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친환경 인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한 67곳 정도가 이제 살충제가 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32곳이 이제 기준치를 넘어갔고 35곳은 기준치를 안 넘어갔어요. 근데 기준치를 넘어간 32곳 중에 28곳이 무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일반 농장은 4곳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친환경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싼 돈을 더 친환경을 주고 먹는데 거기서 더 많은 살충제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 친환경 인증제 자체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좀 개선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쭉 보다가 느끼는 점은 역시 안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다음 기사. 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카드 만지는 홍준표, 보수 세판짝이 나서나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젠 고려해야 한다. 이거를 대구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텃밭격인 대구에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친박에서는 편가르기를 한다. 지도자 할 일이냐. 그래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박근혜 동정론만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맹성욱 교수님. 자유한국당 얘기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는 건가요? 홍준표 대표로서는 고육지책의 결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제를 폐기하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홍준표 대표가 남한의 공천, 또 정우택 원내대표와 나눠 공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번에는 민심 탐방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다소 폄하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에 대한 그 출당 카드 꺼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쩌다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참 의미심장한 평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재 지지도가 10% 이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TK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못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른정당은 또 심기일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위 자유한국당 내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륵을 이제는 던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정치 질서에 편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출당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리사 팬인데 수성구에 홍준표! 수고 많으십니다.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 소종섭 국장님. 네. 대선 때는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뭔가 정치적으로 억울하고 탄압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본인 입에서 내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대선 때는 일단 뭐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라는 예,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전략적인 노선을 취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도 이 한계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박근혜라는 이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예, 보수의 예. 재건, 예. 보수의 재탄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는 안 나왔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홍 대표로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예. 그리고 일부 핵심 친박들과의 예.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듭나기 어렵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개될 예, 예. 일정의 이제 정계 재편 속에서 예. 바른정당과의 재합당 문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을 좀 열어놓자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바른정당에서 계속해서 예. 그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향후 주목되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홍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진작에 스스로 탈당을 해줬어야 됐다. 오히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보수 세력으로서 사실상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한 족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다리다 아마 홍 대표가 저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저는 뭐 홍 대표의 표명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한 일종의 저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쇄신 움직임 이런 것들을 몰아치지 않으면은 보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도 예,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0%가 예, 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는 뭐 보나마나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도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 기사가 나온 김에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기원 전 바른정당 충남도당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논란의 발언을 했거든요. 자,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기억한다며 가는 곳마다 소녀상을 말합니다. 소녀상을 세운다고 한다. 강간당한 사실을 대잡으로 붙여놓는 꼴이다. 내용만 보면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황우정 교수님, 이분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는 굉장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저기에서 그 강간당한 사실을 대잡으로 붙여놓았을 때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보통의 사람들과 저 이기원 전 대변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만행을 저지른 당사자겠죠. 일본인들.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어야 한다는 것,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소녀상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해놓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피해와 억울함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격이거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과거에 이제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 보내고 유태인들 보내고 그랬을 때 그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를 알 거예요. 그 일기를 썼던. 암스테르담에 가보면은 그 안네 프랑크 하우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독일의 만행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금까지도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하나의 어떤 그래서 이걸 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영원히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의 만행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런 피해자였다는 것을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부끄러워야 할 일인가 좀 심각한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소속이 바른정당입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보인 정당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여기 있었죠? 자, 이번 순서는 연예계 화제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요즘 정치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수 이승환 씨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발매 예정인 이승환 씨의 노래가 정치색을 띠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엇갈리는 반응의 신곡은 바로 돈의 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중들에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노래가 기다려진다는 누리꾼들이 있는 반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노래라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이승환 씨는 이번 노래에 대해 인물을 논하는 것일 뿐이다. 정의와 자유를 노래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노래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로 유명한 배칠수 씨를 비롯해 40여 명의 음악가들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예인의 정치 참여 늘 항상 논란이 있는데 왠지 그래도 이 가사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수 변호사. 네. 자, 연예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이런 문제가 한번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글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인기에 연연해하는 연예인이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기에 연연해할 차원의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촛불 전국에서도 이승환 씨 정말로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고 광화문에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충분히 이런 노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지금 존중돼야 되는 사회에서 가수나 작곡가들은 노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의사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인기에 연연해한 분들은 이런 용기를 못 내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인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시겠죠.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고 이런 어떤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정말로 이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탄압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북돋아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유선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 연예인들 정치 참여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한계를 그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이것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배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계다, 이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연예인의 경우는 정치인들보다는 젊은 층에게 훨씬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젊은 층 그리고 어린 층. 그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확실히 박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단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유로 맹목적으로 본인의 어떤 편중된 정치적인 의식을 갖게 될까 봐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 점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소종섭 적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환 씨가 보통 이제 좀 아름다운 노래말 이런 이제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MB 저격송 돈의 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이승환 씨의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 지금 우리가 정치 참여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부분이든 그런 면에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문화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저러한 부분들이 너무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거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과 희망,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전직 대통령을
특정 정치인을 겨냥을 해서 노래를 그것도 굉장히 투박하게 저렇게 가사를 이제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온 걸로만 봐서는 MB 저격송, 돈의 신. 가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되는데. 아직 보진 않았지만 상상은 됩니다. 예, 저건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레드라인 발언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개의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경향신문이고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그리고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ICBM에 핵을 탑재했을 때다라는 발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이 문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 개발 강행, 머지않아 핵탄두를 장착한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확인되는 순간 선택은 논리적으로 전쟁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말이 모순된 게 아니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경향신문 사설이었고요. 옆에 조선일보 사설.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방점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미국의 레드라인 얘기다. 그런데 우리에게 날아올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용이다. 여기 보면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 미사일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북은 우리 생명이 걸린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놔두고 미국의 레드라인만 언급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 자, 역시 매섭게 질책을 했는데 약간 방점은 틀립니다. 맹정섭 교수께서는 두 가지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참 이럴 때 곤란한데요. 예. 두 신문의 논평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경향신문에서 본 혼란스러운 레드라인 발언은 외교 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죠. 여기에서 하나의 노티스를 주는 거라고 보고요. 예. 조선일보에서는 한미동맹이 기조한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가 없다. 예.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문정인 교수죠. 우리 대통령 특보신데요. 안보. 그분이 그동안 안보 관계에서 구설한 문제와 최근에 배너가 한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핵을 동결시켜주면은 우리는 일정한 부분의 대가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핵탄두에 미사일에 그 탄두, 핵을 실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본토의 공략 아닙니까? 자국민의 보호거든요. 물론 한국에도 14만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미군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토에 대한 하나의 그 아픔, 또 일본에 대한 아픔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만에 하나 북한이 내가 한 말을 경고가 아닌 이것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한미동맹에 기조한 더 강한 압박을 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넘지 말라고 했지 넘지 말자고는 안 했잖아요. 넘지 말자라는 곳에는 저는 차라리 넘지 말라가 넘지 말자로 갔으면 좋았겠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는 핵이 없는 우산이 돼야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헌법 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 우리 평화로 가자. 더 이상 외람된 편이지만은 이제 미국의 군비가 600조입니다. 당신은 1조예요. 저희는 40조가 되고요. 일본은 52조입니다.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질 때 더 이상 물론
미국도 전략적인 모호성의 발언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가 비본질 게임을 하지 말고 한반도에 있는 문재인 중심의 통일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저는 이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준비된 기사가 있으니까. 이수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죠. 글쎄요. 저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 너무 명확한 것도 좋지 않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좀 모호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레드라인과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또 일본대로 따로 레드라인을 갖고 있었어요. 각자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각자 기준을 갖다 보니까 대북 압박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운전대에 앉아있기로 하는 정책을 세울 바에는 이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어떤 동조, 동일한 목소리를 갖다가 이끌어냄으로써 대북 압박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저께는 아마 그 모호성에서는 좀 일관되지 않지만 명확히 여기는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기준을 하는 명확히 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 여기는 정말로 넘어서는 안 되라고 했다라는 것이 좀 더 뭐랄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더 동정이 가는 마음이 가는. 소종섭 전 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논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조선일보 사설에서의 방점은 결국 이제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미 넘었다. 그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주한미군이 상당한 억지력을 주둔을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의 우리 스스로의 방위력 사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미국의 이런 뭐 괌에서 비원비가 뜨든 안 뜨든 우리 스스로도 북한에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도 저는 미국과 또 일정한 협상을 해서 미사일 사거리 문제라든지 탄도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국면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한계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이니만큼 굉장히 긴박하고 또 우리가 공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이런 어떤 외교적인 공조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인지 그것이 이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레토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명확하게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레토릭이 필요한 것이고 의도된 모호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글쎄요 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ICBM의 핵탄두를 탑재할 때까지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공포심, 긴장감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기사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 사람 잘라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어제 재판장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서 내자 박원호가 협박성 전화 전 승마협회 전부였는데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통합니다. 자 어제 정유라 승마 재판 출석해서 박 전 대통령과 진재수 전 과장이 만났습니다. 맞대서 얼굴에 재판 나타났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처성 인사 발령이 난 뒤 공직에서 물러난 진재수 전 과장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청와대에 보고하면 바로 최순실 씨의 측근이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수 변호사,
이 진술과 이 내용, 증언이거든요. 이게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이 승마 관련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당시의 사실관계일 겁니다. 예. 어떻게 최순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을 알고 싶을 텐데 예. 지금 진재수 전 과장의 증언이 그것을 그리는 퍼즐의 하나를 맞추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진재수 전 과장이 했던 증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고하려고 하다 보면은 최순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판부도 아마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과연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존재였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할 텐데 결국은 이분의 증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곧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민간에서 알고 있다. 뭐가 있긴 있군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학과 관련된 건데요. 잉글리시 잘하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영어 잘하기로 유명하죠, 국민들이. 그런데 대학 영어 강의 너무 많아 걱정이다. 누가 걱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걱정을 하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간섭이냐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내용을 좀 더 들어보면요. 노르웨이 언어위원회는 대학 수업에서 영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각 대학에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소정서 조 국장님. 네. 우리는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수업 좀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아마 나중에 뭐 영어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 한글 수업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예. 노르웨이로서도 이른바 국가적인 정체성 문제와 국제적인 경쟁력 예. 문제에서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예.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핵심 과목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가 몸에 있고 그런 예.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뭐 취업을 하거나 예. 어떤 외국과 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예. 뭐 그것을 반기는 반면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중시하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거 노르웨이 언어 자체가 너무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노르웨이 출장을 가봤는데 저는 노르웨이 모국어가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더군요. 저만 못했습니다. 자, 요 마지막 기사 같은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국공립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한다. 굉장히 학부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입학금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입학 전형료도 앞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담이 좀 덜겠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